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6회 발송배정 기술사 2교시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 한번 볼까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4문제 정도 됐었다 라고 봅니다. 2교시는 1교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수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중장기 배전 개통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2번, 한 3년 안에 2번인가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뭐 배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좀 확인하셨다고 하면 뭐 어렵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문제가 나왔죠.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게 PF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유효 전력과 주파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속도 조정률이라든지 조속히 프리 운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의 효율 표시 방법에서 이것도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잘 쓸 수 있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사성이라든지 뭐 신경향 이런 쪽에 한 30문제 정도를 선정하셔라. 거기 안에다 이걸 집어넣었다고 하면 잘 쓸 수 있는 문제였다. 자, 6번 문제. 뭐 CLR, GPT 요거는 기본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송전공학, 그 다음에 발전공학, 그 다음에 전력 개통공학,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 요 네 가지를 기본서에 보는데 요 기본서 안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 기술 서적이라든지 뭐 이타 아카데미 핵심 과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보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 같이 수강할 수 있게끔 열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면 요 부분 잘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3이라든지 6.6 일반적으로 비접지 계통의 이러한 전압을 쓰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CLR에 대한 값들은 계산을 하는 예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29에 대한 값들은 우리가 잘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특히나 우리가 비접지는 229을 쓰지 않고 22kV를 쓰는데 이렇게 229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투투나인의 경우에는 22kV에 준해서 우리가 요걸 환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공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3.3이나 6.6을 했으면은 쉽게 가는데, 뭐 55옴에 뭐 1kW, 25옴에 뭐 2kW 이렇게 가는데, 요걸 살짝 바꿔놓게 되면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문제들이 이렇게 살짝 뭔가 함정, 뭔가 이제 뭐 뭔가 살짝 바꿔놨다든지, 예를 들어서 권준호 기술사의 기술사 강의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까?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007 제임스 본드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서양식 이름으로 뭐 제임스 건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임스 건의 강의를 들어. 그러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 안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함정을 좀 파놔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데도 좀 어렵게. 뭐 이런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기출문제를 한 10년치를 뽑으세요. 뽑아가지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만 보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그러면 그런 감각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문제만 보는 거예요. 쓰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자, 이렇게 네 문제를 선택하시는데, 뭐 이 중에 한 세 문제 정도는 잘 쓸 수 있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한 0.5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3.5문제, 3에서 3.5문제 정도는 잘 쓸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기 나와 있는 0.5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쓰시면 됩니다. 요게 뭐 그 모르는데 그걸 막 지어서 쓰시면 안 되고, 알고 있는 것까지만 쓰시면 돼요. 지어서 썼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면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괘씸죄란 뭐냐면 이것만 점수를 긋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점수를 다 깎아버려요. 그럼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없는 내용, 모르는 내용을 지어서 쓰지 마시고 알고 있는 내용까지만 해서 거기까지만 딱 마무리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50%의 점수는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2, 3, 4교시는 네 문제를 다 잘 쓰기는 좀 어렵다. 세 문제를 완벽하게 쓰고 나머지 한 문제는 한 50% 정도만 맞추는 게 좋다. 이런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교시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킵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 4, 5 이상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렇게 그냥 뭐 1, 5, 4, 3, 4, 5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저희 문제를 냈으면 좋은데 3, 4, 5 이상 전력용 변압기에 한정되어서, 그러니까 3, 4, 5 이상이라는 건 3, 4, 5나 7, 6, 5에 쓰이는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딱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숨어 있습니다. 그 변압기가 3, 4, 5kV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요거는 여기에 쓰이는 변압기는 단권 변압기를 씁니다. 단권 변압기를 쓰기 때문에 단권 변압기에 대한 장단점을 물어본 거, 이렇게 살짝 숨겨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권선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상권선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이권선 변압기로 환선해라. 자,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최초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거. 이런 형식을 잘 쓰진 않거든. 이런 표현 방식을 쓰진 않는데, 이것도 보면 전력 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그 변압기의 등가회로 그림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진 않죠. 이거 문제 해설을 보시면 아셔요. 그다음에 변압기 보호 방식은 3, 4, 5하고 1, 5, 4 변압기에 쓰이는 보호 방식을 쓴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 보호 장치, 전기적 보호 장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절연 시험 방법의 종류. 자, 이게 별도의 사전에 이 답안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세팅하기 전에는 이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요 한 문제만 가지고, 여기 나온 이 네 가지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요것만 가지고 한 일주일은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이 자료가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거를 세팅한 사람이 있었을까? 수험생이 있었을까? 아마 뭐 500명, 600명을 보셨다고 하면 한 명도 없든지 그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실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좀 불가능하다 보는데, 어쨌든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 그 다음에 섹터 커플링 같은 경우에도 신경향, 신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30개 안에 요거를 넣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거는 쓰기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이제 스킵을 하고, 앞에 네 문제 혹은 이것까지 묶어서 5문제 중에서 이제 3문제 정도 잘 쓰시고, 한 문제 정도는 한 50% 정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그나마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2교시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서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4문제 정도 됐다. 자, 요게 이제 기본서 예제, 연습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낸 거예요.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이 냈습니다. 요거. 하지만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좀 풀기는 쉽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5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인데, 요거는 기본서에 안 나와 있죠. 뭐 IEEE라고 돼 있지만 요거 핵심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2단계로 설계하게끔 돼 있는데, 요거는 IC 규정하고 동일합니다. 돼 있고, 요거는 변전소 설계 방식에 대해서 핵심 과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이라든지 뭐 접지 시스템 계획이라든지 전문 기술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고조파와 관련된 내용도 핵심 과제에 나와 있는 부분 활용하시면 잘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전력 품질과 관련된 배정 계통의 주요 운영 지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9개를 물어보게 되면 잘 쓰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해설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전력 품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포진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감각적으로 잘 읽혔다고 하면 이 3문제 정도는 잘 쓰고, 요거는 한 절반만 맞춘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안지 쓰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후반에서 뭐 간당간당하게 뭐 60점대 초반, 요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킵하는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요것도 시사성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논문에서 발췌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잘 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렵겠죠. 요거는 우리가 사전에 이 자료를 찾아서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가,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좀
분류하시는 방법을 어느 정도 좀 익히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이 영상을 찍는 목표는 문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문제를 잘 선정한다라는 건 수험 범위를 잘 효율적으로 선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합격 기간을, 공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기술사가 아닌 겁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사가 되신 다음에 그때 시간을 가지고 현장 경험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시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 공부를 일부러 내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끔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 방법을 이렇게 습득하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까지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4교시. 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됐느냐. 4문제 정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팩츠, 스타트콤. 스타트콤은 이제 팩츠의 하나의 종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용어 해설집에도 잘 나와 있고, 제가 발송배정 기술사 해설에 대해서 이종우 기술사님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이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핵심 과제 안에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잘 써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SPS라든지 그 다음에 UFR, 특히 SPS는 최근에 좀 자주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용어 해설집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UFR 저주파수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요 국내 운영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너무 이제 요건 또 쉬웠어요. 차단계 각종 정격에 대한 거, 정격 차단 전류, 뭐 정격 전압, 정격 전류, 뭐 정격 투입 전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대칭 계수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핵심 과제 250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연도 문제 해설서에도 있고,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 뭐 이런 교재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리커에 대한 부분, 자, 이것도 뭐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플리커, 단순하게 딱 플리커만 찍어서는 발송배전에서는 자주 안 나왔는데, 어쨌든 요 내용이 출제가 됐고, 이거는 용어 해설집이라든지 핵심 과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관용도 해설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교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스킵하는 문제. 요게 보호계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엄청 깁니다. 읽기도 힘듭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줄여놨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맞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호계전기. 정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단순한 심플한 문제 말고는 조금만 꼬아서 내게 되면 이건 주어진 25분 안에 푼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호계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근데 여기 잘 나오지도 않고 공부해도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 없는 이런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풀기는. 뭐 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제 뭐 그쪽에 이제 어떤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99.9%는 이런 내용은 좀 다루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 방향 계정기 90도 진상 전류법. 요거는 지락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다리에서 나온 이성우 기술사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에도 이 내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은,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자주 출제가 되겠는가. 뭐 공부하고 파고들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문제. 뭐 최초 출제라고 했지만 20년, 30년 전에 한두 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10년, 뭐 20년 안에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스킵 문제로 넣어놨고요. 앞으로 공부하는 그 범주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부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어쨌든 뭐 학교까지 멀리 가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제가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개인적으로 성향이 다 틀리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좀 스킵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범위를 좀 축소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해당 자료의 일부는 전기인사이드라는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서는 제가 이제 다 만들어서 지금 그 출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좀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6회 문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뭐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 127회, 128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두 번의 시험이 다 쉽게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은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두 번 다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다.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기본서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중심을 흐트리지 마시고 거기에 그 구심점을 딱 잡아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실력을 향상시키고, 답안지나 뭐 서브노트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 수준을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